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9일 자정을 막 넘겨서 이제 12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야방송 한 편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굉장히 궁금하신데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 있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말이죠. 무려 5개나 됩니다. 5개. 웬만한 방송은 다 했어요. KBS 했죠. SBS 했죠. JTBC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정도 빠져 있는데 MBC 그 하나하나 뻔한 거고, 그리고 KSOI 하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4개를 보면 컨벤션 효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윤석열 이 후보가 어느 조사 기관에서도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간도요. 11월 5일, 6일, 또 6일, 7일, 또 5, 6, 7 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양대 정당의 후보들만 놓고 보면 다자대결로 대부분이 다 조사가 끝났는데, 우선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죠. 여기서 윤석열과 이재명 43.0 대 31.2입니다. 그리고 JTBC는요 39.6 대 29.6. JTBC는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한경은 한국경제신문 입소수를 통해서 한 건데 42.3 대 34.5. 그리고 SBS는 넥스트 리서치인데 34.7 대 30.7. 그리고 KBS는요, 한국 리서치인데 34.6 대 28.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보면 2건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비해서 3건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컨벤션 효과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 또 이 당사자들은 이거 컨벤션 효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재명이는 역벤션 효과다, 역벤션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컨벤션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또 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장동 사태에 대한, 즉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이게 동일시하는 그런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가 이제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컨벤션 효과가 설령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우위는 이 편차의 크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 기간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거 이재명 거가 맞아, 이재명이가 이거 문제야, 책임져야 돼, 배임 혐의 반드시 조사해야 돼, 이게 굉장히 강해요. 한 60, 70%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 기억력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번 대선 3월 9일까지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 불안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민주당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요, 사상 최대로 커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이 지지율의 편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KBS 또 다른 요인들 또 분석해 봤어요. 지지 후보 바꿀래? 그랬더니 안 바꾸겠다가 66.8, 바꾸겠다는 3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요, 안 바꾸겠다, 즉 계속 지지하겠다가 76.2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69.4예요. 약 7% 정도 편차가 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단단하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역시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지지자 계속 지지한다가 43, 안철수가 35.3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지정에서의 단일화 필요하다는 46.3, 필요하지 않다가 39.8이고요. 보수지정 단일화 필요하다가 52.7, 필요하지 않다가 35.5입니다. 자, 여기에서 심상정이는 당연히 민주당 쪽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우리 국민의힘 쪽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김동연이가 어느 쪽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미 오늘 오후 방송할 때 저도 김동연이가 헷갈린다, 이 사람 하는 걸 보면 왔다 갔다 한다, 신뢰성이 없다, 소신이 없다, 줏대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을 계속 기사를 봤더니요, 어느 한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김동연의 경우에는 여야에 대한 비판 비율이 4대 6이다. 그러니까 여당 비판은 4%고 40%, 야당 비판이 60%로 많아요. 이걸 보면 여당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딱 한 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십사. 그런데 김동연의 지지율은요 1%도 채 안 돼. 별 영향이 없어요. 나는 뭐 이런 분들 글쎄요. 저처럼 평생 공직자 출신인데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이랄까요? 정치적인 향후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인지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해서는요. 맨 큰 영향이 후보자의 공약 78%, 그 다음에 정당 76.1%,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85.3%, 그 다음에 후보자의 가족과 친인척은 53%.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 다음에 공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이거 이재명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홍수 욕설, 신형 강제 입원,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대장동 사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 이거 좌파, 포퓰리즘, 아예 대놓고 포퓰리즘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지금 오늘 밤 나온 보도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그런 이 어려움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OECD하고 IMF에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요. 지금 속도가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채무, 국가 채무 지금 비율 상승폭을 보면 한국은 15.4고요. 체코는 8.7, 벨기에는 6.3, 싱가포르가 6.0, 홍콩이 3.8. 그래서 35개국의 평균치는 채무 비율이 마이너스 3.0이고요. G7은 마이너스 3.2예요. 그런데 한국은 무려 15.4예요. 이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재 성장률을 보면 2030년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8%에서 점점 2000년도 3.8%에서 떨어져서 2030년에서 2060년까지는 0.8%대로 뚝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OECD 38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원인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요, 이 IMF는 5년 뒤인 2026년에 우리나라 부채를 GDP 대비 66.7%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올해보다 15.4%나 높아지는 건데요. 선진국 35개국 중에 가장 가파른 부채 급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성장률은 낮아지고 부채는 급증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재정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 야, 이거 이해가 가요? 이재명이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래도 포퓰리즘으로 가겠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표팔리즘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공약을 내세우는 이재명을 보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85.3, 후보자의 공약이 78.8, 이거로 볼 때 게임은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지표와 관련된 이 뉴스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또 중요한 정치권 일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김용판 의원이 그동안에 이 성남 조폭 이 박철민 씨가 바로 이재명한테 말하자면 한 20억 원 정도의 뇌물을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도에, 그러니까 이 폭로죠. 이 폭로의 진실성 공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박철민 씨가 그야말로 이 코마트레이드 대표인 이준석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서 줬다. 이렇게 압축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어요. 거기에서 이 국제 마피아 조직원인 박철민 씨로부터 10억 원을 제시하면서 허위로 제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다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가 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폭로 얘기를 보면요, 이 박철민 씨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서요,
지난 8월에 이 박철민 씨 측으로부터 등기 서신을 받았고 박철민 씨 측에서 일단 사업 자금을 10억 원 정도로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재명 후보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박철민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따로 만든 적도 없다.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이 누군가 했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연하죠. 그러면서요, 본인 즉 박철민이가 국제 마피아파 조정원이다 라고 말해서 당시 수감 중이었는데 제가 밖에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제 수양기사를 3개월 정도 했던 저희 회사 직원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직원하고 셋이 친구라고 하더라. 그 두 사람도 박철민한테 너에 대한 범죄를 알고 있는데 구속되게 하겠다라고 계속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인은 답장도 안 했는데 계속 편지가 왔고 행운의 편지식이었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또 이걸 보내야 되나 생각했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러면서요. 국민의힘 무슨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 놨기 때문에 협조 안 하면 다친다. 윤석열 후보께서 저를 도와줄 거다.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도 도와줄 거다. 유명하신 분들을 편지에 자주 등단시켰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답장을 안 하니까 즉 이준석 대표 본인이 답장을 안 하니까 박철민의 전처인 아무아무개 변호사가 접견을 와가지고 박철민이 서류를 보내왔다고 해서 접수시켜놓고 가라고 했다. 이후 저와 무슨 조율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김용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 박철민 씨가 썼다는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철민 씨는 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돈다발 사진 2장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 한 장이 2018년도 11월 본인 페이북에 올렸던 사진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김용판 의원 아주 망신을 당했죠.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렸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돈은 아니고 이 과시용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돈을 이 뇌물로 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반박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조선닷컴에서 장영하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김용판 의원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보를 받긴 받았는데 가짜 뉴스로 제보를 받아서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붙이려다가 조금 손해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 송철호 재판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송철호. 여러분들 송철호는 누굽니까? 울산시장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뭐냐면요. 송철호 울산시장 시키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게 했어요. 결국은. 송철호의 꿈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불법은 뭐냐? 있지도 않은 김기현 이 범죄 사실을 갖다가 만들게 시켰어요. 그 만들게 시킨 사람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황운하잖아요. 황운하. 그래서 이 검찰부터 다 무혐의로 끝나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떤 불법이었냐? 공약을 지원해 줬어요. 공약 지원에 청와대가 완전히 발벗고 나서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공약을 만들어 줬어요. 이걸 통해서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송철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게 오사카 총영사니 어디 총영사짜리 주면서 너는 출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송철호를 전략 공천시켰어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출마를 방해한 거예요. 예. 이러한 큰 틀에서 세 가지 공약 지원, 그 다음에 상대 라이벌의 출마를 방해한 거, 그 다음에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시 현 시장을 말하자면 이 범죄 혐의로다가 올감을 씌운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송철호 당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총장 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수사가 돼가지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송철호 울산시장의 임기 4년이잖아요. 내년 6월에 만기가 되잖아요. 임기의 85%가 지난 상태에서 바로 오늘에서야 첫 재판, 1심 재판이 열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다 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김명수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김명수. 그래서 오늘에서야요,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날 첫 증인 신문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 증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인 신문 하다가 내년 1년도 다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1심 재판조차도 끝나기가 어렵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증인을 불러서 진술을 듣는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10개월 만이고, 현재 송철호 시장은 임기 4년 중에 3년 5개월 약 85%가 지났어요. 그럼 왜 재판이 이렇게 늦어졌느냐? 원래 이 사건은요, 김미리 부장판사, 유명한 여자죠. 예, 이 김미리가 재판장을 했는데 계속 재판을 열지 않고 1년 3개월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지난 4월까지 한 달에서 5달 간격으로 재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열고요. 본 재판은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근데 김미리는 누구냐? 김명수하고 똑같이 우리법 연구의 회원이에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이후에 지난 4월 달에 말이죠. 재판 준비 기일만 열면서 계속 깔고 뭉개다가 지난 4월 달에는 느닷없이 병을 핑계로 해서, 질병을 핑계로 해서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싹 다 바뀌잖아요. 재판부가 바뀌니까 새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연구해야 되잖아요.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야 첫 재판부가 재판을 열고 오늘까지 증거조사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증인으로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그리고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를 첫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이 두 사람은 이 사건 의혹으로 처음 고발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신청한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 신문에만요, 아주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판사들 얘기는요,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 전까지 1심 판결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재판 이렇게 계속돼서 지연되는 데 따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론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심야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이 박범계가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또 옥죄기를 하고 윤 총장 죽이기 작전에 나서는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지금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